안녕하십니까.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9시부터 10시 변화를 추구하는 방송, 소통하는 방송 EJ 이재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EJ 이강무입니다. 오늘 소개 멘트가 좀 달라지셨습니다. 예, 조금 바꿔봤어요. 어때요? 네, 변화를 추구하는 방송. 그러니까 변화를 네. 추구하는 방송. 앞으로 많이 변하실 건가요? 뭐 일단 머리부터 좀 깎고 다음 주에는 예, 그럴 생각이에요. 그럼 저도 다음 주에 이발하고 오겠습니다. 아, 우리 이발하면 변화하는 건가? 이발도 하고 또 내용도 이제, 바꾸고. 네, 내용도 좀 더 채우고 예, 그렇게 그렇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일단 지금 오늘 네. 시장이 조금 음선을 두들겨 맞았어요. 네, 어제 미증 시가 빠졌고요. 또 오늘 우리 증시가 빠졌는데, 자, 미국 증시도 이제 박스권으로 좀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그쪽도 마찬가지. 기대를 해봅니다. 저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쪽도 마찬가지. 그 좀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나스닥이 아마 242평선 정도에서 맞았을 거예요. 반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마치 좀 저항을 받을 만한 자리 그런 네. 자리에서 일단 저항이 나왔는데 네. 지금 이게 수급 상황하고 주변 여건을 보면 그렇게 개운한 시장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자, 뭐 오늘도 보면 뭐 현물, 선물 거기다 네. 저 코스피, 코스닥 거기다 선물까지 외국인들 전부 다 전방위적으로 뭐 이렇게 매도를 하는 모습들이 나왔고 또 한 가지 또 좀 마음에 조금 좀 걸리는 부분들은 그 스프레드라는 게 있는데요. 선물이 네. 369, 12월물이 거래가 되는데 지금은 6월물이 거래가 되는데 보통 보면 이게 원월물에 네. 선물 가격이 더 비싼 게 정상이거든요. 왜냐면 그때까지 이자 비용이 좀 있으니까. 근데 지난주 이게 후반부터 이 스프레드가 점점 조금 축소돼 갖고 뭐 0.5포인트 이렇게 되더니 이번 주 들어갖고는 이 스프레드가 역전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하루 잠깐 역전되고 마는 건 괜찮은데 지금 뭐 네. 이틀째 지금 역전된 상태에서 네. 그대로 마이너스 뭐 그렇게 크진 않은데 마이너스 한 0.25 정도? 그 정도가 스프레드가 역전이 돼갖고 이게 저 원월물이 싸다라는 거는 조금 긴 관점, 그러니까 조금 긴 관점에서 시장은 조금 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거를 조금 얘기를 해주는 부분들이 돼서 자, 뭐 이런 부분들도 뭐 금방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조금 관찰해 봐야 될 그런 보통 내용이다라는 그러면 생각이에요. 스프레이드가 축소되고 역전되는 현상에서는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포지션 준비하시나요? 일단 지금 네. 현재 이게 차트 자체가 지수 차트 자체가 20선은 올라오고 있고 60선은 좀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조금 답답한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뭐 이게 만약에 저 20선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깨고 내려간다라면 요 부분은 조금 리스크 관리를 좀 치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나오진 않았죠. 62평선 위에다 갖다 놨다가 좀 밀렸을 뿐이고 아직까지 22평선 위에 있는 모습이니까 그리고 22평선도 이렇게 네. 위쪽으로 조금 향하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20선 자체가 있는 위치가 가격대가 한 2,711포인트 정도 있거든요. 네. 일단 요거를 깨는 움직임이 나온다라면 조금 경계가 필요합니다. 경계가 필요하고 또 이 밑에서 깔려갖고 재차 뭐 그냥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갖다 놓지 않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그때는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아, 스프레이드 축소나 역전되는 현상에서는 지수에 대한 하방이 좀 더 그렇죠. 압박이 된다라고 예, 그렇게 보시는 보셔야 돼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그러면 20일 이동평균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계신가 봐요. 일단 이 평선 자체는 네. 두 개만 보면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512 평선은 속임수가 너무 많아요. 속임수가 너무 많아서 그 잘못 휘둘리다 보면 이리저리 휘둘릴 수가 있으니까 네. 이 평선은 방향성만 보면 되는데요. 지금 두 개죠. 60선은 떨어지고 있고 네. 20선은 올라오고 있고. 근데 보통 보면 네. 이 좀 장기 평선이 이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62평선이 이길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아무래도 60일 이동평균선이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의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고 스프레드도 네. 마찬가지로 좀 안 네. 좋은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수급도 뭐 현물 시장에서 코스피 팔고 코스닥 팔고 또 선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 네. 어제 한 3,500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 네. 오늘 6천억 정도 나왔거든요. 네. 선물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틀 동안 선물 시장에서도 한 1조 정도 이게 매도가 나온 그런 모습이니까 수급 측면도 좀 그렇게 좋지는 네. 않은 모습이고요. 근데 자, 오늘 저녁에 네. 연준의 의사록. 회의록이 네. 의사록이 나오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좀
어떻게 영향을 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이 쓰여요. 아무래도 주변 여건들도 뭐 전쟁이다, 네. 뭐 긴축이다, 뭐 여러 가지 되게 좀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신경이 쓰이고 여차하면 네.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제 미증시가 좀 선반영을 했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일단 그렇게 선반영이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보시게 되면 저 미증시 차트를 한번 나스닥 네.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자, 요게 나스닥 지수 차트인데 여기가 여기 보고 있는 부분들 여기가 이 까만 선이 242평선인데요. 지금 여기서 쌍바닥을 기록했죠. 쌍바닥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지금 어느 정도 반등 목표치 정도까지는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여기 뭐 깨기 직전 자리 그 정도까지 반등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242평선 근처에서 조금 저항을 받는 모습이니까 요런 때 같은 경우는 뭐 추가로 조금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고요. 다만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좀 있으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골든 크로스가 발생되는 자리,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네. 아까 20선이 2711포인트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네. 나스닥 같은 경우도 여기 골든 크로스가 나는 자리가 있으니까 이 자리를 지켜준다라면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네. 조만간 뭐 이걸 깨든가 아니면 지지를 받든가 조만간 네. 어떤 모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예측을 네. 할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대응을 하면서 깨면 리스크 관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은 생각보다는 좀 타이트하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상단에서 62이동평균선을 밀려서 내려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갖고 계신데 하단에서 21선을 중요하게 보시는 것만큼 사실 그 등락폭이 굉장히 타이트하거든요. 그러니까 좁아요, 지금. 좁기 때문에 이게 네. 어디로든 그렇게 길지 네. 않은 시간 내에 어디로든 터져 나갈 거거든요. 위든 아래든. 그러니까 네.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매일매일 네. 이 지수나 이런 데 신경을 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주가라는 건 한번 방향을 잡으면 어느 정도 그쪽으로 네. 이렇게 추세로 움직이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변곡점이라 그러죠. 네. 이런 부분들이 터져 나가는 자리, 그런 부분들을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걸 잘 잡아내는 사람들이 주식을 특히 이 파생을 좀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이런 부분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이런 부분을 잘 네. 잡아내는데요. 자, 그래서 저도 뭐 파생을 지금 22년 네. 22년 정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습관이 조금 몸에 뱄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조금 중요한 자리 변곡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건 사실일 것 같아요. 물론 네. 뭐 방향은 위든 아래든 지금 아직까지는 결정된 부분이 아니니까 네. 이 부분을 뭐 조금 무게를 놓고 봐라 그러면 60선의 저항이 아마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21선 터치하고 올라오든 내려오든 보기 전까지는 매매를 쉬는 게 그렇죠. 일단은 관망의 영역이죠. 네. 단타를 치든가 아니면 단타를 칠 자신이 없으면 그냥 놀고 있든가. 전문가님 그렇죠. 좀 해결책을 주셨으면 바랬는데 일단 관망 지금 네. 이게 여기 보시면요. 네. 딱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네. 어떤 이런 자리에서는 그쵸. 어떤 이게 주식을 하다 보면 네. 예측을 해야 될 때가 있고요. 대응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음. 근데 지금을 대응을 해야 될 자리에서는 어설픈 예측을 하면 그건 도로 악수를 두는 거죠. 네. 지금쯤이면 저한테도 질문을 한번 주시면 제가 대답을 한번 해볼 텐데. 그럼 이강문 전문가는 시장에 네.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생각보다는 이렇게 타이트하게 보지는 않고 있고요. 뭐 물론 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장세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 박스권을 상당히 좀 여유롭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올라왔던 박스권 상단 위치를 2,750포인트 근접으로 보고 있고요. 하단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여유롭게 보는데 22 이동평균선에 대한 좀 타이트하게 좀 지켜보기보다는 하단을 2,650포인트대까지 열어놓고 보고 있어요. 네. 그 이유는 사실 이제 미증시가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 증시보다 생각보다 좀 빠른 움직임이 좀 연출이 되었었고 좀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어제 좀 상단에서 내려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미증시의 이제 박스권도 상단을 만들어 놓고 있구나. 그러면은 미증시에 대한 조정에 대한 폭을 해서 우리 증시도 이제 조정을 좀 보이지 않을까. 더군다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공격적인 긴축,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이야기도 있었지만은 모건 스탠리가 저 베어 마켓에 대한 키워드를 좀 던지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베어 마켓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지만은 하락에 대한 깊이가 13% 정도는 빠질 수 있다라고 좀 밴드를 또 정해놨어요. 근데 그 밴드를 좀 측정해 보면은 대략적으로 미증시 차트 나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3,000 언더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증시의 하단과 거의 유사한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본다면은 한 13,300포인트 정도? 이렇게 좀 증시에 대한 조정을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이 때문에 지금 박스권 상단에 있는 위치에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근데 저는 오히려 시장을 이제 이 낭떠러지로 미는 그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조정이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정을. 맞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저 나스닥 기준으로 그까지 빠진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이게 작지가 않아요. 그 폭이.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자, 13,000포인트 정도, 13,000포인트 정도면 지금 14,200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120포인트 정도가, 좀 빠질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인데, 네. 120포인트면 뭐 그렇게. 네, 사실 꼭 정답은 아니죠. 왜냐면 120포인트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모건 스탠이 한 곳의 의견이니까. 네. 13,000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거는 감내하기가 힘든 그런 네. 수치인데요? 자, 그렇죠. 1200포인트에 120포인트가 아니라? 네, 나스닥 네. 기준. 그러니까 베어 마켓에 대해서 이제 시장의 조정 가능성을 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주 정말 베어 마켓에 대한 그 단어가 아주 공포스러운데 밴드를 좀 정해서 보면은 마이너스 13%좀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 계산해 보면은 13,000포인트예요. 네, 물론 이제 차트가 꺾이는 그림에서는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아주 위협적인 자리는 아니다. 네. 지수가 8%면 위협적인 자리예요. 하루 만에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네. 이게 원래 하루 만에 빠지면 그거는 네. 더 견디기가 쉬운데 네. 때리고 그러면서 차츰 밀리는 게 그게 더 어려운 건데. 네,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 의사로 공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공격적인 기축을 하겠다라는 매파적 발언 이 내용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보는 때까지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았잖아요. 자, 그래서 왜냐면 5월 FOMC가 예. 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비슷한 얘기인데 저는 이게 지금 아래로 뚫려 있다라고 보진 않고 요거를 깨는 순간에 리스크를 관리하자라는 얘기고요. 네. 자, 그리고 지금 저 2711포인트 정도인데 네. 그거를 깬다라면 이 하단부는 잘 안 깰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차이네요. 저는 이거 2700포인트를 깨고 그 저 밑으로 이렇게 좀 간다라면 한 7% 정도 그 정도 갭이 발생이 되거든요. 밑에 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 네. 저는 이걸 크다라고 보는 거고 이광 전문가는 크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아니, 저는 이걸 박스권을 전문가님은 박스권을 타이트하게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박스권을 좀 여유롭게 보고 있는 거죠. 여기서 네. 아래로 터져 나가면 이 아래자리, 이 자리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죠, 분명히. 그 전에 있던 자리. 네. 근데 이걸 터져 나가는 순간부터 시작해갖고 이 지지 받을 수 있는 자리, 이 갭이 한 6, 7%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6, 7%가 작다는 얘기시잖아요. 이게 6, 7%가 저는 아니에요. 크다라는 얘기고. 네, 뭐 한 4%에서 5% 정도? 자, 한번 2711포인트. 그러면 2000, 네. 자, 여기 하단 100포인트 정도 예. 위치면은 대략 예. 한 3.8? 네. 3.8% 정도밖에 네. 안 되나요? 네. 아, 우리 증시가 그러네요. 근데 좀 어제 미증시가 2% 넘게 빠졌다고 해서 우리가 장 초반에 1% 내려오긴 했었지만은 그래도 뭐 미증시의 속도만큼 빠진 건 아니거든요. 자, 이제 갑시다. 네. 자, 폭스 EJ 안 맞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하여튼 그 부분은 조금 신경이 쓰이는 그런 네. 부분들은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시장이 네.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종목별로는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저희가 분분하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과도 분분하게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튜브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유튜브에 많은 분들과 이제 대화를 정말 이제 이 기간 동안에 많이 늘려갔던 것 같습니다. 뭐 낯이 익은 아이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더 많은 분들도 오시기 바라겠고요. 질문 적극적으로 주십시오. 저희가 방송 중간중간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을 위한 시장보다 또 종목을 맞춰가기 위한 포커스 EJ 전문가님 먼저 해주시죠. 자, 오늘 네. 포커스 EJ는 방산주를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좀 이렇게 종전되나 싶더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ING형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각국의 군비 경쟁으로 지금 연결이 되는데요. 일본도 지금 이때다 싶은가 봐요. 일본도 마찬가지 군비를 늘리려고 막 그런 움직임이 있고, 독일 같은 경우도 군대를 이렇게 독일은 양성을 안 했었죠.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터지는 거 보고 독일에서는 GDP의 2% 정도, 2% 정도면 한 100조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각국이 좀 군비 경쟁으로 지금 이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한편으로는 조금 불안한, 조금 안 좋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투자자들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이 방산 쪽 수출이 굉장히 많이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뭐냐 하면 이 중동 쪽에 아랍에미리트만 하더라도요. 거기서 지금 얼마 전에 문 대통령께서 가셔갖고 사인을 했죠. 한 4조 2천억 규모 정도, 그 정도의 청궁투 수출에 대한 사인을 했고, 또 자주포도 이집트에도 수출을 하고 여러 가지로 조금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게 우리나라 K방산이 좀 전 세계적으로 조금 인정을 이렇게 받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러시아 쪽이 지금 러시아제 무기를 수입을 하는 나라가 없잖아요, 지금. 자, 이 러시아는 미국이 이 방산 수출이 가장 크고요. 무기 수출이 가장 크고, 러시아는 2위 국가였습니다. 근데 이 러시아는 자유진영, 공산진영 할 것 없이 돈만 주면 수출을 다 했어요. 전 세계 방산 수출의 한 20%가 이 러시아제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꽁꽁 막혀버리면요. 자, 이런 부분들을 충족을 시켜줄 만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북한하고 분단이 된 상태죠. 분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다른 나라는 그냥 평화로운 상태에서 무기 개발을 했으니까 다른 부분들은 좀 크게 신경을 안 썼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실전용으로 무기를 개발한 거죠. 북한하고 대치를 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나라 K방산에는 이 러시아 전 세계 시장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이 러시아가 수출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K방산에 굉장히 좋은 그런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 4월은 좀 그런 달입니다. 왜냐하면 좀 있으면 아마 그 한미 연합훈련을 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 연합훈련을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죠. 좀 이번에는 조금 제대로 할 것 같아요. 그동안은 북한하고 관계를 생각해서 좀 미루든가 아니면 축소를 하든가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북한도 ICBM도 쏘고 막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훈련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이 4월 15일이죠. 4월 15일이 김일성 110주년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는 올해는 김정은이 10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도발도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방산 쪽을 굉장히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이 패러다임 자체가 좀 틀려질 수 있으니까 상당히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섹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종목으로는 일단 처음에는 방산 쪽 중에 풍산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풍산은 방산 쪽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매출이 좀 있죠. 매출 규모를 따지면 신동이 한 62% 정도가 되고 방산이 한 36% 정도가 되니까 저 동쪽이 훨씬 더 큽니다. 근데 이 방산 쪽 같은 경우도 작년 1분기보다 올해가 매출이 한 2배 정도 늘었을 거다라고 그런 분석 자료가 있더라고요. 주로 풍산에서 만드는 방산은 그렇게 아주 중요한 최신 무기 이런 건 아닙니다. 탄약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주로 만드는데
주로 미국이나 뭐 중동 쪽 이런 쪽으로 수출을 하고 우리나라 내수로 쓰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도 작년보다 매출이 상당히 좀 증가가 됐고, 그리고 또 지금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좀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 풍산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이제는 그림을 좀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국면이 나오고 있죠. 자, 지지선은, 아래 지지선은 62평선을 지지로 해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좀 22평선 자체는 위쪽으로 이렇게 돌아 나오면서 좀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안정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이 풍산을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좀 수출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저 제품이 자주포입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 있을 때는 K55였었는데 지금은 K9이라 그래요. 근데 이 자주포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600문 정도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자, 저때 2020년도에 호주에 1조 규모의 자주포를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 이집트 쪽에 2조 규모의 저 자주포를 수출을 하는데요. 자, 이쪽은 저 폴란드 쪽도 우리나라 K9 자주포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들리고요. 또 인도 쪽도 지금 러시아제 이 무기를 굉장히 좀 많이 수입을 했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인도가 우리나라 이 K9 자주포를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러시아 쪽에서 압력을 넣었죠. 그거 하지 말고 우리 거 써라. 근데 그 대부분의 저 무기를 러시아 쪽에서 이렇게 받다 보니까 인도 쪽에서는 그걸 거절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 이제는 러시아하고 친하긴 하더라도 러시아제 무기를 수입을 한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유럽 각국이나 미국 쪽에서도 인도는 팽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까지는 못 나갈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주포 수출이 계속 좀 호조를 띠는 그런 모습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유망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저 휴니드라는 종목도 조금 볼 텐데요. 자, 이 휴니드는 제가 좀 전에 추천 종목으로 드렸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GASI라는 그런 저 기업이 있는데요. 요게 미국 회사입니다. 미국의 무인항공기, 군용 무인항공기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자, 지금 이번에 미국이 저 우크라이나 쪽에 저 무인항공기도 지원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좀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 그런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지 혼자 이렇게 날아가서 적 전차가 있으면 그냥 거기 그쪽으로 가서 터져버리죠. 자, 그렇게 되면 전차 같은 경우는 이 무인 항공기에 먹잇감밖에 안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여기 그 무인 항공기를 만드는 회사 여기에 저 유일한 아시아 유일이에요. 자, 항공전자 시스템을 공급하는 업체가 휴니드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이 휴니드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수출이 굉장히 좀 많이 해외 쪽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2대 주주가 보잉입니다. 2대 주주가 보잉이라서 아마 항공기 부품이나 이런 시스템 같은 것들 이런 쪽으로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에 좀 추천을 드리고 꽤 많이 올라오기도 했죠. 지금은 또 조금 조정을 받고 다시 좀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인데 어느 정도 전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수익은 나 있을 텐데 그냥 이런 것들은 좀 꾸준하게 이렇게 들고 가보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실적 부분들도 상당히 좀 좋은 그런 기업입니다. 방산주를 이야기를 참 꾸준히 해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소개해주신 종목들 풍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휴니드들 종목은 그래도 차트적인 접근 위치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포인트가 러시아일까요? 아니면 북한으로 보셔야 될까요? 다 같이 봐야죠. 다 같이. 네, 일단 다 같이 그리고 보면- 러시아하고 북한도 중요하겠지만 네. 이 자체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도
저 독일은 아마 우리나라의 경쟁 상대가 될 가능성은 많은데 그쪽에다 네. 수출은 못 할 거고요. 근데 이 군비를 증강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한테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한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러시아 쪽 같은 경우는 수출 자체를 못 하게 될 거니까 네. 뭐 이걸 단순하게 뭐 이거를 보고 또는 저거를 보고 이럴 부분들이 아니죠. 이 저 북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마 정권 초까지는 좀 긴장 강도가 되게 높아질 거예요. 네. 높아지다 보면 지금 일회성으로 이렇게 한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고 이 러시아 쪽 방산 관련되는 부분들이 메리트가 없어질까요? 아니요. 이거는 전쟁이 끝나더라도 러시아는 방산 무기 수출을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볼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죠. 네. 뭐 저는 이제 러시아의 또 북한의 무게를 누가 더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사실 정답은 따로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K 방산에 대한 수출이 워낙에 이제 아주 크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본다라면은 사실 단기적으로 좀 흐름에 좀 좌지우지되는 거는 차마 인고해야죠. 예. 단기적인 흐름에 좌지우지 되는 거는 네. 탑픽 종목에서 한 종목 네. 말씀드릴게요. 탑픽은 또 빠른 종목을 준비하셨나요? 네. 일단은 오늘 또 뒷부분에 추천주 준비도 방산주를 좀 준비하신 것 같아서 네, 제가 뒷부분에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일단 저도 역시도 방산주 길게 보셔야 된다. 왜냐면은 올해 또 내년까지도 대규모 수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예, 좌지우지하지 맙시다. 근데 이게 짧게 매매할 종목들이 있고 또 여기서도 네. 워낙에 들고 갈 이제 종목들이 있고 뭐 그런 거죠. 4월에 북한을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네. 기대하면 그건 역적이고 4월에 북한을 기대를 한다면 제가 말실수를 했습니다. 역적인 거고. 제가 말실수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무튼 이제 3월에 북한을 좀 살짝 경계 경계 정도. 네, 제가 물방정이 좀. 자, 일단 저도 좀 사실은 그동안에 봤던 내용들을 좀 다시 한번 가지고 왔는데 저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포커스 이지에는 주택 250만 호. 250만 호 숫자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익숙하실 것 같아요. 윤석열 당선인이 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앞으로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이 수요인데 이것을 본격적으로 이제 의논하기 위한 도심주택 공급 실행 TF팀이 오늘 첫 번째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식 이전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뜨거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좀 더 이 디테일하게 어디에서 어떻게 250만 호를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 가시화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또 전반적인 분위기가요. 요즘 이제 은행권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가계대출 또 주택대출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지금 카카오뱅크가 주택담보대출 가격 제한을 해제를 했습니다. 이 발표가 어제 나왔고요. 그리고 인터넷 뱅킹이 이렇게 공격적인 스탠스를 준비하니까 시중은행에서도 대출금리 인하를 위한 상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좀 여러 가지 스탠스를 같이 발맞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은 수요에 대한 부분들과 또 이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기대해 보고 있는데 그 원활한 이제 수요의 공급의 부분들을 인수위를 통해서 이제 발표가 나온 것은 재개발과 재건축 그리고 리모델링과 같은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대상이긴 하겠지만은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130만 호를 포함해서 지금 전국 250만 호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집중된 이런 주택 공급에 대한 뉴스가 상당히 시장에서는 기대감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정말 사실 오늘 주제도요. 제가 요즘에 정말 집중을 많이 하고 싶은 섹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뭐 마치 이제 이 대내외적인 뉴스가 어제와 오늘과 또 앞으로 계속 꾸준히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저는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해서 좀 지켜보지 않을까. 일전에 한번 NS를 주축으로 해서 종목을 소개한 바가 있는데요. 관련된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탄력성을 좀 보고 좀 이 시세가 좀 빠르게 진행되는 종목들을 보도록 하겠는데, 초창기 이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한국 가구 주가가 제일 빠르게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장기 이평선을 뛰어넘는 강한 갭상승 출발이 연출되었고, 지금도 이 갭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키워드가 부동산 정책에서 이야기 나온다라면은 뭐 한국 가구 또 다시 한번 움직임을 크게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이 회사는요, 건설사가 주택 공급을 했을 때 건설사 쪽으로 이 붙박이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공급 기업이고요. 이 때문에 아무래도 주택 공급에 대한 뉴스를 같이 받을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또 NX도 있는데, 이 종목도 최근에 와서 장기 이평선에 있는 위치에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거래량과 함께 움직임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평선, 장기 이평선을 단기 이평선들이 골든 크로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위치에서도 상당히 괜찮다 이야기 드리겠고, NS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마켓까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실적 전환을 기대해 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인테리어에 대한 생각을 좀 고정관념을 많이 탈바꿈을 하고 있는데, 욕실 가구에 대한 이 투자가 생각보다는 시장 전반적으로 높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욕실 가구에 대한 욕실 기자재에 대한 시장 점유율 1위인 대림 비엔코도 수혜주가 될 것 같고요. 주가 차트는 최근에 변동성이 좋았고 지금은 쉬어가고 있는 눌림목 구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이 페인트부터 해서 건설 이 기자재를 공급하는 벽산 이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새롭게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덕신하우징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저는 이 종목이 오늘 날짜만 본다라면은 한국 가구보다 좀 더 탄력적인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지켜보자. 그리고 특히나 이제 건축 기자재 중에서 우리가 지난해 연말에 이 광주의 아파트 사고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건축 이 기자재 안에서의 품질을 상당히 높게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팬넬이라든지 그리고 또 덕산 하우징이 만들고 있는 여러 가지 플레이트 이런 것들이 앞으로 기자재에 대한 가격 인상을 좀 높여갈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덕신 하우징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뜨겁지 않을까.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좀 박스권을 오래 갖고 있었는데요. 이번 기회로 해서 박스권 돌파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번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키워드를 상당히 좀 길게 보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종목들에 대한 시세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자재 중에서 이제 끼가 있는 종목 중에요. 삼목 에스폼 이야기도 드렸는데 이 종목이 지금도 여전히 추세가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이전부터 해서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이후부터 해서 꾸준한 움직임이 나왔는데 아마도 부동산 정책이 나온다라면은 이 종목 역시도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과거부터 해서 큰 움직임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또 다시 보셔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저 시청자님 질문이 하나 좀 올라온 게 네. 있는데요. 기자재 요런 쪽 얘기해 주셨으니까 LX 하우시스요. 네. 요거를 62,335원에 10%를 매수하셨다라고 그렇게 질문이 좀 올라왔거든요. 네. 자, 요런 것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면 아무래도 고맙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창호 쪽이라든지 샤시 이쪽에 건축 기자재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들어오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샤시 공급이 굉장히 좀 가격대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꾸준한 이제 시장 기대감이 좀 갖지 않을까 생각을 되고요.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동시에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기 때문에 보통 리모델링 한다라면은 LX 하우시스와 같은 제품군들의 교체가 가장 기본적이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 종목에 대한 움직임도 지금은 다른 건축 기자재보다는 움직임의 높이가 높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바닥 지지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추세를 돌릴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맞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매수가까지 당연히 회복도 하시고요. 추세가 바뀐다라면 꾸준한 우상향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적으로 8만 원대까지도 기다려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건자재 종목들 중에 네. 사이즈가 그나마 조금 큰 편이잖아요. LX아웃시스가.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움직임이 조금 덜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네. 뭐 조금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본다라면 어떤 걸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요즘에 탄력 앞에서 이야기 드렸지만은 한국가구라든지 그리고 NX 그리고 덕신 하우징 이 종목들을 가장 대표적으로 저는 준비해서 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들 종목들을 매매도 하고 있고, 네, 많은 방송에서 사실 NX를 좀 이야기를 많이 드리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내일 정도에서는 덕신 하우징을 또 보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조금 이거를 좀 사서 안정적으로 조금 길게 들고 가시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뭐 LX아웃시스 같은 거를 이런 걸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또 뭐 저런 거 좀 짧게 뭐 좀 모멘텀 플레이 같은 거 이런 걸로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저 말씀해 주셨던 뭐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뭐 일단은 저는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키워드가 아무래도 이번에 인수위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을 기대해 본다라면은 정면 안전 진단에 대한 이 눈높이를 낮추는 게 가장 큰 포인트지 않을까. 그러면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인허가가 조금 더 수월하게 나올 거라서 그러면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경험이 있는 종목군들은 리모델링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탄력이 컸습니다. 그리고 하긴 지금 이제 인수위가 한참 활동하는 그런 시기잖아요. 네. 본 게임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죠, 지금. 네. 일단 오늘 뉴스 앞에서 얘기 드렸지만은 국토교통부하고 서울시가 도심주택 공급 실행 TF팀을 개최를 했고요. 오늘 1차 회의를 했습니다. 아마 이제 좀 몇 차례 더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좀 더 디테일한 250만 호를 어떻게 채울 것인지에 대한 지역과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취임식이 생각보다는 긴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정책 아마 가장 큰 관심을 받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공급 관련된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네요. 네, 뭐, 한 달 남았네요. 뭐 이젠 다 됐네요, 진짜로. 저는 이제 요즘에 바깥 이 날씨가 너무 따뜻해졌잖아요. 계절이 확 바뀌어간 걸 느끼고 있거든요. 이 계절이 금방 지나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저는 취임식이 바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짜 뭐 그 청와대도 이제 지금 자리 개방한다 그러는데 개방을 네. 하면 그쪽도 한번 가보긴 가봐야 되겠어요. 청와대. 청와대를 가까이 가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저도 가본 적이 없어요. 청와대 삼거리에 지나가는 정도만 네. 다녀봤지 가까이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개방하면 진짜로 네. 따뜻한 때 같이 한번 가시죠. 네, 좋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그 북악산 이 등산로가 개방이 됐다고 하죠. 그 김신조 넘어올 때 그때 네. 차단됐었는데 개방됐다 네. 그러더라고요. 그 길도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무상공비로 해봐도 만드는데. 아유, 전문가님. 아닙니다. 전문가님 얼굴을 보고 어떻게 무상공비를 상상을 하겠습니까? 얼굴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강무 전문가를 보면 안 될 것 같아. 진짜. 그래요? 같이 가면 얘들은 아니구나 이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도 간략하게 종목 하나, 방산주 하나 네. 올라온 게 질문? 있는데 간략하게 봐드리고 넘어갈까요? 네. LIG 넥스원을 47,000원에 5%를 매수를 하셨네요.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지금 이 LIG 넥스원은 전에 4조 2천억짜리 저 수출 계약이 체결이 됐죠. 그리고 그걸 보고 지금 얼마 전에 사우디 방산 전시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우리나라 11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마찬가지 뭐 아까 말씀드린 기업들 이런 것들로 참여를 했고요. 근데 거기서 사우디가 저 아랍에미리트에서 4조 2천억짜리 그 천궁을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사우디가 천궁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다라는 그런 후일담들이 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또 수출로 만약에 연결이 된다라면요. 이 4조 2천억 중에 LIG 넥스원이 차지하는 부분이 한 2조 6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뭐 하나 시스템이 한 4천억 정도. 그 나머지가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 뭐 이런 쪽이니까
그 수출을 하는 계약이 나와도 이 캐파도 이 LIG 넥슨이 먹을 게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런 것들은 러시아제 무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쪽 무기는 러시아제 무기는 아예 못 쓴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제 미국은 또 이 전략 무기들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잘 안 주죠. 예, 돈을 주고 파세요 그래도 안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이 K방산 쪽 뭐 이런 쪽은 정말로 관심도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 LIG 넥슨은 그냥 딱 봐도 들고 계셔야 되는 게요. 이거 한번 보시면 자, 요거 실적 나오는 것들 보시면요. 2017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43억밖에 안 나던 회사였어요. 2017년도에. 근데 18년도에 한 240억으로 늘었고 19년도엔 조금 줄었습니다. 180억 정도. 그 매출액도 정체돼 있었는데요. 2020년도에는 637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거의 1000억 가까이 돼요. 972억 정도 되고 올해는 1270억 정도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또 본격적으로 이런 수출되는 그 천궁이나 이런 것들 수출되는 것들 뭐 이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요. 내년 후년으로 갈수록 매출액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기도 매수도 굉장히 잘 하셨어요. 4만 원대 매수하셨으면 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팔 일이 없으실 것 같고 계속해서 좀 수익을 극대화해 나가는 전략. 그리고 제가 가끔 가다가 그런 말씀들을 드릴 때가 있는데요. 어떤 얘기냐면 좀 의미 있는 수익률을 한번 내보십사 하는 좀 쭉 끌고 가면서 의미 있는 수익률을 한번 내보십사 하는 그런 얘기를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이거 아주 되게 좀 큰 뭐 더블, 뭐 3배, 5배, 10배 이런 수익을 못 내봤기 때문에 진짜로 뭐 먹을 거 없나 싶어갖고 1, 2% 먹으려고 똑딱똑딱 치고받고 막 그렇게 하시는 거지 의미 있는 한번 수익률을 한번 내보시면요. 매매 스타일도 틀려집니다. 자, 4만 원대 4만 5천 원 정도에 매수하셨으면 매도할 일이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냥 쭉 좀 들고 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방산주에 대한 관점 자체를 정말 오랫동안 이야기를 잡아주고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방산주에 대한 질문은 이재필 전문가님께 많이 질문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도 이재필 전문가님을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뭐 역시나 뭐 저도 뭐 올해는 수출, K방산의 수출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저 역시도 K방산에 대한 종목 선택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예. 이게 저 조선주 쪽이 옛날에 그렇게 정말로 큰 시대를 줬었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네. 이런 쪽도 그 시대가 변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온 거죠.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뭐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지금 이 러시아라는 절대 강자가 좀 무너지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여기서도 아마 어마어마한 기회가 뭐 꼭 방산도 방산이겠지만 어마어마한 그런 기회가 아마 생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회를 포착하는 게 가장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기도 하는 거죠. 참 5차 회의하고 난 다음에 특별한 발표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마무리만 잘 봉합이 된다라면은 주식 시장도 참 가벼워질 텐데 조금 답답합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그냥 쉽게 안 끝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가 완전히 뭐 정말로 해서는 안 될지 나치보다 더 심하다라는 그런 얘기들까지 하거든요. 뭐 민간인들 뭐 저기 뒤로 손 묶어 갖고 그냥 저 사형시킨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이 좀 그렇게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꾸준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러시아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추천주 시간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추천주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한국항공우주고요. 자, 요거 한국항공우주 말씀드리기 전에 빅텍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텍은 오늘 아까 말씀드리려는 탑픽 중에 하나였었는데, 탑픽 종목이었었는데요. 왜냐하면 요거는 빅텍은 가장 빨리 움직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북한하고 조금 뭐 어떤 트러블이라든가 요런 게 있을 때 가장 빨리 움직이는 게 이 빅텍이고요. 또 요번에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한테 노획한 장비 중에 지금 전자전 시스템이라는 그 지휘 컨테이너를 하나 요거를 노획을 했었는데요. 이거에 얼마나 중요한 그런 부분이냐면 바로 그냥 미국으로 갖고 갔대요. 그래서 바로 분석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런 거를 하는 그런 기업이 빅텍입니다. 또 매출액도 마찬가지 계속 꾸준히 늘고 있어서 작년에 뭐 사상 최초로 매출이 1,000억이 넘었기 때문에 이 빅텍 같은 경우는 앞으로 북한하고 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빅텍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추천주는 오늘은 한국항공우주인데 말씀드렸듯이 자, 요거는 방사안에도 해당이 되고 우주항공하고도 관련이 있는 그런 종목이죠. 자, 우리 윤석열 당선인께서 후보 시절에 그런 거를 우주항공청 신설하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을 공약을 하셨는데요. 뭐 당선이 되시고 난 다음에도 얘기가 뒤에도 조금 있었습니다. 뭐 사천에다가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지금은 워낙 바쁜 시기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잠깐 지나가는 얘기 같은데 이 정권이 시작되고 나면 아마 이런 부분들도 좀 우선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러시아 쪽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지금 그쪽 미국이 이 F-35 전투기, 그게 스텔스 전투기, 최신 전투기인데요. 그거를 아무데나 수출을 안 하죠. 그래서 이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이 F-35를 수출을 자기들한테 안 하니까 이걸 러시아 전투기를 사서 쓰려고 러시아하고 접촉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러시아 쪽 같은 경우는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F-21 전투기를 F-35 대용으로 뭐 이렇게 좀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도입을 한다라면 전투기 같은 경우도 크죠.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뭐 5조 넘게 되는 뭐 이 정도 수준일 거다라는 뭐 그런 분석들도 좀 있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 전투기 쪽 부분들이 나온다라면 이 우리나라 F-21이 T-21이죠. T-21이 굉장히 좀 가격 대비 성능도 그렇고요. 뭐 그 F-35에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전투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상당히 좀 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 또 T-50 고등훈련기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거는 훈련을 하는 뭐 그런 기체인데요. 요게 F-35 같은 거는 실제로 이거를 띄우려 그러면 떴다가 뭐 이렇게 훈련을 하는 용도로 쓰려면 떴다가 내려오면 또 정비도 다 해야 되고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거의 흡사한 그런 기종을 선택을 해서 뭐 이 훈련기로 삼는데요. 자, 요게 T-50 고등훈련기가 바로 F-35하고 가장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도 T-50 고등훈련기를 도입을 하려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가 이 한국항공우주가 시가총액이 10조까지 가고 뭐 지금 주가로 따지면 10만 원이 넘었을 때죠. 자, 그럴 때였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은 뭐 상당히 계속해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아랍에미레이트의 그 국방장관이 3월 18일 날 우리나라에 와서 같이 우리나라 국방장관하고 같이 그 한국항공우주로 갔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서 비행기 이런 거 전투기 만드는 과정들 뭐 이런 부분들도 다 견학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오기 전에 사전에 다 약속을 하고 온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벌써 우리나라 전투기 도입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만약에 뭐 여기서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온다라면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위에 가 있을 거고요. 또
누리호 관련된 모멘텀이 하나 있는데 이건 뭐냐면 러시아가 위성들을 로켓에 실어갖고 이렇게 날려줬는데 그런 역할을 했는데요. 러시아가 로켓 수출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6월 달에 이 로켓 발사, 누리호 발사에 성공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시장을 전부 다 우리나라가 가져올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 우주항공 관련되는 그런 모멘텀 관련해서도 잘 봐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수가는 내일 아침 시초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목표가는 일단 뭐 한 53,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38,000원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덕신하우징입니다. 앞서서 건축 기자재에 대한 이야기들을 건네드리면서요. 이번 이제 이 취임식 전후로 해서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을 아주 크게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키워드가 상당히 클 겁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있었던 규제를 완화시키는 내용들 중에서 정밀 안전진단에 대한 규제를 낮춘다라는 것. 이거는 규제를 많이 풀어서 재개발, 재건축을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모두 다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키워드가 나왔을 때 항상 주목을 크게 받았던 sek터가 인테리어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건축 기자재 종목들이 상당히 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때문에 이야기들이 시작되는 때부터 해서 현재까지 좀 강하게 좀 건축 기자재를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데크플레이트라는 이 중요한 기자재 공급을 하는 덕신하우징 이 회사를 좀 보셔야 되겠고요. 앞으로 이제 이 리모델링에 대한 관점까지 본다면은 실내 인테리어에 대한 건자재 수요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올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박스권을 좀 유지를 해왔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슈에 대한 환경이 좀 나온다라면은 충분히 박스권 돌파해서 실적 전환에 대한 포인트까지 충분히 레벨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때문에 이 종목을 접근한다라면은 내일장에서는 시초가 접근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1차적 목표가는 연중 고점에 위치한 3,400원 라인대까지 박스권 돌파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대는 2,1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시간은 굉장히 빨리 갑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변화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